자, 하던 거 마저 하면 우리가 297페이지에 보면 1조 시간과 식물의 개화까지 했는데 온도가 생물이야. 온도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므로 생물의 생명활동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추우면 어떻게 돼야 돼? 겨울잠을 자겠지. 그런 것처럼 온도는 생물의 활동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자, 밑에 보시면 동물의 적은 것도 보면 개구리, 곰, 박쥐, 다람쥐는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잔다. 두 번째,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개들에 따라 적합한 온도의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됐죠? 나마코와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을 때 몸의 색이 밝아져서 열을 방출하고 온도가 낮을 때 몸 색깔이 어두워져서 열을 흡수한다.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 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서 막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지만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을 잘 방출한다. 아직 모르는 거. 됐어? 그 정도 보시는 거고요. 거기서 보면 북극여우 있죠. 귀가 작지. 추운 곳에서 시온을 유지하는 데 좀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죠. 온대여우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막여우 있지.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귀가 크죠. 더운 곳에서 열을 방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식물의 적응 같은 경우로 보면 기온이 매우 낮은 톤드라에서 사는 털송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다. 낙엽수는 기온이 떨어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리지만 상록수는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져서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난다. 거기서 보면 상록수, 동백나무 뭐야? 동백나무 언제 꽃펴? 2월달, 12월달 뭐 이 정도 꽃피더라고. 겨울철에 꽃펴. 됐어? 근데 걔들 같은 경우 보면 잎이 겨울에도 달려있어. 왜냐면 일단 얘는 누구야? 큐티클층이 두껍다고. 그러니까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오케이, 뒤로 갑니다. 물과 생물부터 공기와 생물까지는 뭐 그닥 어려운 건 없고요. 이런 게 있어야 이 정도 보시면 될 텐데 밑에 봅니다. 물은 생명체를 보호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으며 생명주의에 반드시 필요하지.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생물은 체내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했는데 동물의 적응이야. 육상에 사는 동물은 몸의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적응했다. 자, 거기 메뚜기 보여? 메뚜기는 껍데기가 어떻게 있어? 좀 딱딱하지? 키틴질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키틴질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거 수분 증발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도마뱀도 비늘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됐어? 자, 밑에 봅시다. 곤충은 몸 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으며 키틴질 바깥층에는 큐티클층이 있다.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고요.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를 써 있다는 얘기. 날아가는 걸 막는 게 누구야?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 비늘, 키틴질 이런 것들은 그런 거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 다음에 수분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들도 있는데 사막에서는 나타난 땀을 잘 흘리지 않아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줄인다. 그 다음에 캥거루쥐, 사막에 사는 포유류, 캥거루쥐 같은 경우 있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인데 오줌 자체가 되게 진하다는 얘기는 뭐야? 물의 양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는 얘기잖아. 됐어? 그래서 수분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 식물의 적응이야. 식물은 서식하는 곳에 따라서 몸의 구조가 좀 다르게 성한다. 육상은 뿌리줄이 그렇게 되는데 물이 좀 없는 데는 뿌리가 좀 더 발달돼. 뿌리가 발달됐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뿌리가 깊게까지 가야 좀 깊은 곳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게끔 되겠지. 물에서 살아야 되겠지. 수생생물 그런 것들은 관다원이나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고 통기 조직이 발달됐다. 그러니까 공기가 이동돼서 걔들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건조한 지역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하였고 선인장과 같은 일부 식물은 잎이 가시로 변해 수분 증발을 막는다. 이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있을까? 토양과 생물, 공기와 생물 보자.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터전을 제공하고 토양의 무기, 염료, 공기, 수분 함량 등은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지렁이와 두더지 등은 토양을 돌아다니며 토양 통기성을 높여 산소가 필요한 식물과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토양 속 미생물은 토양이나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거나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토양 깊이에 따라서 공기 함량이 달라서 분포하는 세균 종류가 달라진다. 공기를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 표면은 호기성 세균이 살기 접하고, 호기성이라는 얘기 뭔 소리야?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 호흡을 하는 애들이야. 그다음에 공기를 적게 포함하는 토양의 깊은 곳은 현미성 세균. 얘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애들. 됐어?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밑에 공기의 생물, 공기는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5번 니네가 읽어주세요. 그럼 첫 번째 내용으로 다 끝난다. 이해돼? 됐어? 이제 생태계 평이 뭘까? 누구니? 304페이지. 304페이지 요거 빨리 끝내버리고 모의고사 하나 보고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 자, 생태계 평형 먹이 관계와 생태계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라 된다. 아, 이거 지우고 갑시다. 아까 전에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뭐가 된다랬어? 생태계 유지에 유리하다라고 했었지.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맞아? 종다양성이 높다는 얘기는 먹이 사슬, 즉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라는 뜻이야.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뭐가 장점이냐? 먹이 그물이 복잡하지.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되면 그만큼 뭐가 될 거냐?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대체 먹이가 많이 생긴다는 거야. 대체 먹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대체 먹이가 생겼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하나의 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먹이로 하던 놈들은 다른 먹이를 먹으면 돼. 근데 그게 복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얘가 죽으면 싹 다 죽어버려야지. 그럼 밑에 나온다. 먹이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 304쪽. 생태계의 생물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됐죠? 먹이 사슬,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 사슬 모양으로 나타내는 걸 보고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데, 사슬과 그물은 약간 달라. 사슬은 하나의 순서를 나타낸 거고 먹이 그물은 이게 얽혀 있는 걸 보고 얘기하지. 그래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먹이 사슬 생산자가 있죠. 1차 소비자가 있을 것이고 2차 소비자가 있을 것이고 3차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최종 소비자라는 말로 주로 얘기를 해. 됐어? 근데 계속 가다가 최종이 없어. 다시 말하면 계속 가다라는 게 아니라 길어봤자 이건 3차, 4차, 5차 이 정도밖에 없어. 왜냐면 이건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돼?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뭐라고? 개체수가 줄어든다 보다는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뭐가 되냐면 위로 갈수록 상위 영향대로 갈수록 됐어? 에너지가 적게 전달해. 봐봐. 얘가 쓰지. 일부를 줘. 얘가 쓰고 주고 쓰고 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상위 영향 단계를 갈수록 에너지는 점점 적어지는 거야.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될 단계가 못 올라가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밑에 보면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 생태계의 생물들 먹고 먹히는 관계를 얽혀있다. 먹이 사슬,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내는 걸 먹이 사슬이라 불러. 됐어? 자, 밑에 보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가다가 최종 소비자까지 가지. 이제 점점점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게 4차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봤자 별로 없어. 됐죠? 근데 밑에 보면 두 번째 먹이 그물. 여러 생물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그물처럼 나타내는 걸 먹이 그물이라고 그러지. 거기 보면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보이지. 사람은 몇 차야? 최종이라고 봐야 돼. 1차가 될 수도 있어. 2차가 될 수도 있고 3차가 될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내가 풀을 먹으면 1차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뭘 먹냐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어? 나 소를 먹으면 2차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 내 위에는 없잖아. 우리는 최종 소비자라고 봐야지. 이해돼? 자, 밑에 보시면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이라고 됐을 거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 영향 단계를 이룬다. 자, 상위 영향 단계로 에너지가 가는 거야. 근데 지가 쓰고 가는 거지. 지가 쓰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유기물이 뭐야, 유기물?
탄소를 포함한 됐어? 화합물. 이게 여기서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백질, 지방, 지질이라고 부르긴 한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것들이 뭐야? 유기물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상위 영양 단계로 가서 에너지 양이 감소된다. 설명했다. 그리고 뭐야? 차수가 무한정 늘 수 없는 이유도 저거랬어. 쌤이 얘기하는 거 알았니? 어? 왜? 무한정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적게 도달돼서 그래. 일단 밑에 보면 확대경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나와 있지. 그 태양 에너지가 얼마야? 170만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가 먹는 건 얼마야? 2810이 됐지. 나머지는 버려지는 거야. 그럼 생산자가 2810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 1차 소비자한테 먹힌 게 3020일이야. 잘 봐. 2810 중에서 먹힌 게 3020일.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얘가 지가 쓴 게 있을 것이고 죽는 게 있을 거야. 쓴 게 얼마야? 13,157. 그 다음에 얘가 얼마야? 지가 고사된 게 4,590이야. 됐어? 지가 쓴 게 이거는 호흡하면서 버린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죽은 거야. 먹힌 거. 얘가 그럼 얘가 될 거야. 됐어? 얘가 몸에 저장됐다 이런 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됐어? 밑에 보십니다.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거 됐고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지도 쓰고 죽었고 2차 소비자한테 준 거. 2차 소비자도 마찬가지지. 자 1번 보면 태양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유기물에 저장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줄 좀 칠 거 뭐야?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태양의 빛 에너지가 계속 유입돼야 된다. 그 초록색, 파란, 보라색 글씨 있지.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태양의 빛 에너지가 계속 유입되어야 한다. 줄 쳐야 된다, 알았지? 그럼 만약에 유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게 생태계 파괴지. 됐죠? 두 번째,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됐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되거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되어 분해자로 이동하고 남은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됐어? 에너지 효율 별표 쳐놓고 외우셔야 돼요.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 에너지 양분의 현 영양 단계 에너지 양 곱하기 100. 그러니까 전 단계분의 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2810분의 3020을 곱하기 100. 그러니까 14.5% 되는 거고. 됐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돼? 거기다 적을 거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야 이렇게 쓰네. 일반적으로. 거기 적었냐? 뭐라고 적었어? 빨간색?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 그렇지. 그거 적어놓으면 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야. 문제에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그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어. 됐어? 됐어?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됐고요. 오른쪽에 305쪽 생태 피라미드.
먹이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에너지 생물의 양, 생물량 개체수를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쌓아 올린 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불러.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 양, 생물량 개체수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다. 먹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평형이라고 됐지. 평형.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종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 유지되며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다양성이 높아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 소리야? 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으려면 자, 좀 전에 이 상태만 있으면 얘가 죽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먹을 게 있어 없어? 죽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죽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2차 소비자가 죽어버리면 3차 소비자까지 죽을 거니까 1차 소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란 얘기잖아. 근데 이게 먹이 그물, 즉 종다양성이 되게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죽으면 다른 1차를 먹으면 돼. 그러니까 대체 먹이가 있으니까 죽진 않는다는 얘기잖아. 물론 좋은 건 아니야. 생태계 자체에 약간 다운을 시켜서 좀 약해지는 건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완전히 싹 다 죽는 건 아니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종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고, 밑에 먹이 그물과 생태계 평형이야. 먹이 그물이 단순한 생태계. 메뚜기 죽으면 끝. 예를 들면 개구리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뱀은 죽어 살아. 아니 개구리가 죽었어. 그럼 뱀은 죽어 살아. 죽겠지. 그럼 메뚜기들은 겁나 많아지겠지. 겁나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풀을 엄청 많이 먹겠지. 그럼 메뚜기들 먹을 만한 뭐가 없어지는 거야? 풀이 다 없어지면 먹이가 없으니까 메뚜기도 없겠지.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 개구리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메뚜기는 들쥐가 먹는 거야. 됐어? 올빼미는 개구리를 먹었는데 들쥐 먹으면 돼. 토끼 먹으면 되는 거고. 이해돼?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가 별표 쳐놓고 2번에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 별표 쳐놓고 되게 중요하다. 안정된 생태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사슬에 의해 대부분 평형이 회복됩니다 라고 이거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얘기야.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은 자 거기 보면 밑에 보면 1번에 보면 1차 소비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왜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어났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차 소비자가 늘면 2차 소비자가 많아지겠지. 왜 많아져? 먹이가 많아졌으니까. 그럼 1차 소비자가 많아지면 생산자는 줄어들 거야. 왜 줄어들어? 많이 먹혔으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1차 소비자는 먹을 것도 없고 많이 잡아먹히고 그러니까 줄어버리겠죠. 그럼 2차 소비자도 줄 것이고 대신 생산자는 다시 늘겠죠. 자 1번 갑니다. 안정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 2번 1차 소비자의 개체수 증가로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증가한다. 3번 생산자의 개체수 감소와 2차 소비자의 개체수 증가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4번 1차 소비자의 개체수 감소로 생산자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생태계 평형이 회복됩니다까지 보는 거. 이해돼? 오케이. 뒤는 니네가 이거 306쪽에 보면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하고 생태계 환경 변화 생태계 니네가 봐봐. 빨리 읽어주세요. 됐어? 한번 읽으시라고. 응? 휴식 갖고 와도 돼요? 영상, 이 수업 영상 일단 멈출게. 그리고 숙제는 예지는 다음 주에 와서 숙제를 받아.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하나 볼 거니까 모의고사 다음 주에 와서 받아. 알았지? 영상 일단 멈출게요.